제2절서부터 보면 전부 다 어떤 것이 공통점으로 글자가 쓰여 있냐면 개취라고 하는 것을 눈여겨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12쾌는 모두 대개 이걸 취했고라고 해서 개취라고 하는 걸로 이 문장이 정리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뭘 말해주냐면 이 대개제자는 어떤 뜻으로 쓰이냐면은 대개제자는 항상 한문에서는 두 가지 뜻뿐이 없습니다. 위에 글을 정리할 때에 위에 글은 대체로 이런 뜻이다라고 말할 때 대개 이런 뜻으로 해서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대개제자는 아마제자 뜻입니다. 아마 이런 뜻으로 했을 것이라고. 이것이 대개제자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대개제자는 바로 조사에 속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그러면 여기서 왜 개취를 지금 눈여겨보시라고 말한 거냐면 주역 괴상을 보고서 이런 것을 만들었겠습니까? 만들었건 뭐 아니까 이런 괴상이 보인다가 되었습니까? 이것은 주역 괴상을 보고 이런 걸 만든 건 아닌 것입니다. 이러한 만들고 노니까 이러한 의미가 담겨 있다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한 예를 들어서 두 번째 절로 쉽게 말씀드리면 그물을 만드는 건데 그물을 만든다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그물코와 그물코를 엮어서 만든 것이 그물 아닙니까? 그게 걸릴 일자거든요. 서로 그 실오라기를 걸어가지고 만든 거라. 그런데 이 걸릴 일자가 바로 그런 의미를 그물을 만들어 놓고 짜놓고 나니까 그렇게 서로가 걸려가지고 한 올 한 올이 얽혀 있다 이 말이지. 걸릴 일자 보고 어떻게 그물이 만들어지겠습니까? 그물 만들어 놓고 나니까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이게 이것이 13개의 가운데에 12개가 개취로 쓰여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앞에 하나에만 개취라는 말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절에만 이것이 다른 것 아닙니다. 13개를 말하고 있지만 이 13개, 나머지 12개는 어디에 의해서 이루어지느냐. 도끼시각회를 그려놓고 만들어 놓은 데서 이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고 이렇게 해서 그릇이 만들어졌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 2장에서 말하려는 뜻인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궁극적으로는 뭘 밝히려는 목적이 있느냐. 이처럼 주역의 상에는 모든 인간의 도구를 만들 수 있는 원리 개념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걸 말해주는 것입니다. 바로 그 말 속에는 주역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제조할 수 있는 원리가 있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을 약간 바꿔보면 뭔 말이 되는지 아십니까? 이게 이렇게만 보면은 별거 아니지만 어느 종교에서 어떻습니까? 이 세상 모든 것은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라 어느 조물주가 다 만들었다고 한 원리 개념이 뭡니까? 조물주에게 모든 원리가 존재한다라는 뜻과 같은 개념이에요. 주역이 그렇다 이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모든 것을 만들고 있지만 그 만들 수 있는 그 원리 개념은 주역 속에 모두 담겨져 있느니 이런 말을 바꾼 것이에요. 바로 이렇게 예전 사람들의 생각하는 의식은 우리가 단순히 보는 것과는 달라요. 여기서는 단 옥시시가 이렇게 배를 그려놓고 나니까 12개를 가지고 이러한 기구가 제조되었다고 말하고 있지만 12가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주역 대상을 취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제2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뜻이고 궁극적으로는 바로 주역이라고 하는 이 괴상이 거의 성서적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예전 사람은 생각하는 여기에 좀 강의할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서 가능하면 경문 위주로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강의할 시간이 얼마 없거든요. 오늘 하고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좀 경문 위주로 하겠습니다. 고자의 포이시지 왕천하야의 고자의 포이시라고 할 때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여기는 포함할 포자를 쓰고 있지만 원래 포죽한 포자 뜻이라고 했죠. 짐승들을 바로 길들이고 그것을 의식으로 장만해서 먹을 수 있도록 하는 사람이라 해서 포이시라 한다고 했죠. 이 포이시가 왕천하야의 천하에 왕이 되었을 때에 하니까 왕천하니까 천하를 통치한 적에 앙즉 관상을 천하고 위로는 하늘의 상을 관찰하시고 그러죠. 그리고 부즉 관법어지하며 아래로는 땅에서 모든 법을 관찰하였으며 라고 했을 때 상자하고 법자가 좀 다르다고 그랬죠. 하늘에 있는 모든 존재들은 그런 모습으로 비슷하게 보이기 때문에 하늘에는 상자뿐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땅에 존재하는 것들은 그게 일정한 것이고 그게 명확한 것입니다. 그래 법자가 들어간 것입니다. 이래서 바로 이와 같이 이 글을 바꾸면 안관부찰이 되죠. 하늘을 우러러서 살펴보고 땅을 굽어서 살펴보고서 뿐만 아니라 관 조소지문가여 천지지 의하며 그 가운데에 있는 것들이 뭐냐, 하늘과 땅 사이에 조수의 모든 문장과 천지의 마땅함과 이러한 것을 모두 다 또 관찰하였고 라고 하니까 위로 하늘 아래로 땅 중간으로는 삼라만상을 관찰했다 이 소리가 안 됩니까? 여기에서 눈여겨봐야 하실 것이 주역에 만들어지게 된 원리가 어디서부터 나갑니까? 하늘과 땅과 삼라 만상을 가지고 주역을 만들었잖아요. 이 구절에서 봐야 할 게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바로 주역이라는 것이 이렇게 천지와 삼라 만상을 관찰해서 주역의 괴상으로 만들어내죠. 그러므로 괴상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담겨져 있다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역을 저작하게 된 원리 개념이 이렇게 천지와 삼라 만상을 총망라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괴상에는 이 세상의 모든 진리가 담겨져 있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2장 뜻인 것입니다. 자, 그래가지고 뿐만 아니라 근치저신하고 온치저물하야 가까이에는 내 몸에서 취하고 이 말은 뭔 소리냐, 가까이로는 인간의 일이었다 한 것인가도 취했고 멀리는 사물의 또 모든 것들까지도 취해서 이 말입니다. 이와 같이 삼라만상 속에서도 주체가 되는 내 인간의 내 자신과 우리 인간과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동반자들 그리고 함께하는 일처리하는 모든 것들 이러한 것들을 취해가지고 어시에 그러잖아요. 바로 여기까지가 어시의 앞에 여기까지가 주역이라는 것은 이런 내용을 포괄할 수 있다는 말이 드는 것이에요. 이게 지금 다 글자가 보실 때 봐보십시오. 여기에서 글자를 보시면 간단하거든요. 볼관자하고 취할치자거든요. 보는 대상이 있어서 그러지 이 보는 대상과 취하는 대상 이와 같이 광범위하게 취해서 어시에 시작할 게 하여 그런 거예요. 바로 이 모든 하늘과 땅과 삼라만상과 인간과 인간 세상의 모든 일들을 이 8개에다가 집어넣어버렸다 이 소리 아닙니까? 이게 자 이렇게 해서 8개라고 하는 것이 얼마 안 되지만
팔괘가 변화하면서 64괘로 변하고 384괘로 넘어서지 않아요. 바로 이러한 것들이 어떤 역할을 해줬느냐. 이게 3단계거든요. 이 문장이. 첫 단계는 관치법이죠. 보고 취한 거죠. 그리고 2단계는 만들어졌죠. 팔괘가. 그러면 3단계는 뭡니까? 효용이 나올 거 아닙니까? 효용이. 거기에서. 그 효용이 그 두 구절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바로 이 팔괘 주역만 보시면 이통 신명지덕하며 바로 신명의 덕을 모두 통달할 수 있고 이 소리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류 만물지 정함이 이렇게 된 것입니다. 만물의 모든 정상을 유별로 그 속에서 찾아낼 수 있는 이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신명지덕과 만물지 정이 다음 12개를 가지고 그릇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것이 이렇게 해서 제2장은 바로 보시는 바와 같이 도키시의 팔괘가 어떤 역할로 만들어져 있기에 다음 12개로 어떤 기구가 제조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10장의 교주입니다. 자, 이처럼 천지 신명의 덕이 열 속에 담겨져 있고 또 만물의 모든 정상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첫 번째 작결승이 위망고하였다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결승을 지어서 이 말은 끝나풀과 끝나풀을 엮은 것이 그물과 그물을 엮어서 이 소리 아닙니까? 이게 줄과 줄을 엮은 것을 만들어 가지고 이 망고하야 그물을 만들어서 이것으로 이정이어하니 해서 땅에서는 사냥이라고 하는 전을 하는 데에 그물을 사용하고 물로 가면 물고기를 잡는 데 사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생활의 도구를 만들어주는 이 그물이 어디서 나왔느냐? 그건 아마 저 이께에서 취해가지고 그런 그물이 만들어졌다라고 본다. 그래서 여기가 이것은 아마 개자는 뭡니까? 추측인 것입니다. 추측. 이 개자가. 그러면 금을 만든 사람이 이께 보고 만들었을지 누가 알아요? 그거 이께 보고 만든 거 아닌 것입니다. 원리가 그렇다 이것이지. 그래서 여기에 대개 개자가 다 쓴 것입니다. 아마 이런 원리는 이꾀가 걸릴 이자니까 실과 실이 서로 걸어놓으면 그물과 같은 것이 짜증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걸릴 이자로 그물이 만들어진 원리가 이꾀에 있었느니 이렇게 본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두 번째가 이제 3절로 넘어가면서 그러니까 이제 그 결승이 망고라는 것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인류사에 있어서 최초로 수렵시대로 넘어간 것이니까요. 이게 이렇게 해서 수렵시대에 넘어갈 수 있었던 것이 복희씨가 왜 그러냐면 말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붙잡아서 인간이 그걸 통해서 사람이 수렵으로 가능하게 만든 거 아닙니까? 이게 짐승들을 오히려 길들여가지고 짐승을 잡는 것이죠. 이게. 자, 그 다음에 가면 복희씨가 이제 죽고 나면 이렇게 해서 수렵시대가 넘어 끝나고 나면 이 말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나면 신롱시에 이제는 농경시대로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농경시대에 가장 필요한 게 뭐냐?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수렵에 가장 필요한 것은 짐승 잡은 도구가 필요했듯이 농사 짓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 농사 짓는 농기구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농기구는 어떻게 했냐면은 장모기사하고 나무를 깎아서 보습을 만들고 또 유자는 휘다지요. 나무를 약간 휘어가지고 나무를 또 휘어서 따비를 만들어서 그런데 이 보습이나 따비의 역할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위에서 이 쟁기라는 것은 그 예전 사람 쟁기할 때는 어쩌냐면은 위에서 땅속으로 들어가고 꽉 눌려주면 아래에서 그것이 땅을 뒤집고 넘어간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주에서는 상위 파동이라고 그래요. 위에서는 땅속으로 꼽아 넣으면 그 보습이 날이 땅속으로 가면서 땅을 뒤집어 준다 이 소리예요. 이게 그러니 바로 이렇게 레욕지리로, 레욕지리라는 것은 여기에서 따비 이랬자는 명사가 동사화되면서 밭을 갈다지요. 따비지, 여기가 따비 질이란 뜻이 되죠. 그러니까 따비로 이렇게 밭을 갈고 김을 메고 하는 이로움으로 이 말이 뭔 말입니까? 레욕지리가 농사 짓는 농경의 이로움으로 이 소리예요. 이 레욕지리란 말이 쟁기질하고 김맨다라는 말은 농경의 이익으로 이교천하니 바로 천하를 다스렸나니 아마 이런 의미는 개치 제2하고 풍래 이때에서 바로 이런 의미를 취했다 해서 바람풍자도 나무고 우레진자는 나무가 아니죠. 그런데 진짜가 왜 나무가 되느냐? 진짜는 방위로 보면 동쪽이잖아요. 진방이. 그래서 동쪽이면 그것이 바로 이 진짜에는 나무는 없어요. 이건 방위상 동쪽이에요. 동쪽이라고 하는 것은 동방 385 그러죠. 그러니까 이래서 풍래 입계가 이 풍래 입계가 이 선쇠하고 이 진짜하고 합하는 이 풍래 입계가 상하가 모두 나무로 해서 나무로 만드는 것인데 예전에는 쇠가 없으니까 쟁기도 나무로 했잖아요. 근데 이것이 뭐냐면 손이라고 하는 것은 들어간다가 나오고 진은 동야라고 그러잖아요. 진을 뭉친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위에서 땅속으로 땅속으로 그것을 넣으면은 아래에서 땅을 뒤집고 간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 개치 제익하고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농경사회가 되다 보면 농경사회에는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는 농사 짓는 데에서 남아도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뭐가 부족하게 되냐면 농경사회를 넘어가면 넘쳐나는 것과 부족한 것이 생기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넉넉한 걸 가지고 부족한 걸 보완하기 위해서 물자의 교역이 필요한 시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전에는 요즘처럼 전기가 있는 시대도 아니고 원래 이 이속이라고 하는 것은 어두운 데서 돈거래하면 그 욕심이 나갖고 잘못하면 죽기도 합니다. 어제가 이속이 있는 것은 밝은 데서 해야 된 것입니다. 요즘은 세상이 달라져서 그러지만 예전에 촌에 조금 부자된 노인네들도 저녁에는 돈 누가 갚는다고 가져와도 돈도 안 받은 사람 꽉 찼습니다. 예전 노인네들도 지혜 있어가지고 바로 그것은 왜 그러냐면 이 속에는 욕심이 따르는 것이고 그 사람의 욕심이라는 것은 단전 황금이요 단지 황금만 보인 것이지 옆에 사람도 안 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마천이가 글 썼듯이 충록의 불견산이요 사슴 쫓는데 욕심이 있어가지고 사슴을 쫓다 보면 사슴 엉덩이만 보이지 산이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 그래서 그 비유를 들어가지고 다음에가 화금의 불견이니라 돈을 덤치려는 욕심이 있으면 돈을 덤치려고 하면 금덩어리만 보이지 옆에 사람이 안 보이는 거야. 이게 사람의 욕심인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욕심이 붙어 있을 있는 것은 하여간에 어두운 데서 하면 큰일 납니다.
알고 내세야지. 우리 일중이시 아닙니까? 이게 다른 게 아니라 일중이시하야 해가 하한참 중천했던 성태 투자를 해서 치 천하지 미나며 장이 살려면 일단 사람이 많이 모여야죠. 이게 천하의 사람들을 모여들게 하고 또 치 천하지 화하야 천하에 있는 모든 물건들을 모여들게 해서 교역이 퇴하야가 교역이 그것 아닙니까? 서로 바꾼다라는 것이 넉넉한 걸 가지고 부족한 걸 바꾸는 거 아닙니까? 이게 교역에서 물러가면서 각덕지속해 하니 그 저작거리 와서 물건 사간 것은 사람 살아가는데 제자리 얻은 데에 필요한 도구들 아닙니까? 이게 거의 각덕지소입니다. 제가 그 사람의 제자리를 얻어가자고 필요한 물건을 가져간 것입니다. 이게 그러니 이것은 개취적 세합하고라고 해서 바로 이 세합배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주역에서는 세합배는 치형입니다. 잘못한 죄인을 다스리는 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세합배를 그런 것으로 보지 않은 것입니다. 세합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활의 세합인데 위에는 박고가 이어중께고 아래는 진꾀이기 때문에 위에서는 해가 받고 아래에서는 사람이 움직인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라고 하는 것을 저자시자하고 합자를 세합이라는 합자를 합한합자 의미로 해서 모든 사람들이 저자에 모여서 물건을 주고받는다 이런 뜻으로 바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5절로 넘어가면 신롱씨가 죽고 나면 그러니까 이 뭔 말이 되느냐, 신롱씨까지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안신한인이에요. 그래서 서경 같은 데서는 이걸 뭐라고 하면 인신자비라고 해요. 인간과 신이 뒤섞여서 사는 시대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 신화가 똑같아요. 가만히 보면 그리스도 신화에서도 신화시대에 보면 인간과 신이 함께 살면서 심지어는 신하고 인간하고 함께 살면서 또 얘기도 하나씩 생겨보잖아요. 그러듯이 이 신롱식 시대까지가 인신자비 시대예요. 인간과 신이 뒤섞여서 사는 시대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신롱씨가 죽었다는 바로 그걸 종별을 구한 거예요. 신의 세계가 끝난 거예요. 이게. 그래서 황제시와 요순시가 일어나면서부터는 인간본이 인본주의로 넘어간 거예요. 이건 신본주의가 아니에요. 이제부터는. 이제는 인간 중심 세계예요. 요순과 황제는 그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자, 인간 생활을 하면서는 가장 뭘 해야 되느냐? 간단해. 인간이 잘 살게끔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인간 세계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통기변하여 그 변화를 통해서 우리는 가끔 변화를 줌으로 해서 이 통기변하여 삼인불곤하며 백성으로 하여금 게으름이 없게 만들어주고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또다시 좀 눈여겨보면 이거는 여담이지만 신들은 변덕이 없는데 사람은 변덕이 심해가지고 오래 하면 싫어해. 그래 그래서 가끔씩 옷도 한 번씩 바꿔 입어줘야 돼요. 그 음식도 하나만 먹으면 사람이 실증내니까 인간 사회는 그래서 변화가 필요해요. 이게 신하고 인간하고 다른 점이에요. 신은 변덕이 없어요. 변덕이 없는 거라고. 근데 인간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면 뭐 시간도 없고 그럴 것까지 없지만 인간에게 왜 변화가 필요한가를 가만히 눈여겨보십시오. 왜 인간의 변화가 필요한가?
감각 때문에 그래요. 감각 때문에. 인간의 감각이라는 게 안입이 설신이 아닙니까? 육군 아닙니까? 인간은 이 안입이 설신이라고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이 몸이라든지 안입이 설신의 맛이라든지 이런 감각이 있다 보니까 이 감각이 계속 하나로 가는 거 사람은 싫어해요. 감각은 새로운 걸 좋아해요. 이 주역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그 글을 막 그냥 헛되게 써놓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것이고 아무튼 그것이 하나 있고 그 사람이라는 감각의 세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걸 좋아해요. 그래서 옛것은 가끔 한 번씩 변해줘야 돼요. 그리고 신이 화기하여 삼인 의지하니 신으로 모든 것을 화하여 백성으로 하여금 바로 모두 마땅케 한다는 말은 거기에 적절하게 잘 살아가도록 마련해줬다 이런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는 바로 요순과 황제의 정치는 어떤 정치냐? 덕치주의가 아니에요. 여기는 신화세계예요. 이게 신화세계라고요.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진 세계가 아니라 정치하는 세계가 아니라 정말 불가사의하면서도 모든 것이 그렇게 변해가도록 만들어 놓은 세계. 이걸 신화세계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어떤 영향이라고 볼 수 있느냐. 이것도 가만히 보면 뒤로 가면 갈수록 신화세계가 가능합니까? 불가능해요. 이게 점점 뒤로 갈수록 덕치주의라든지 패도정치라든지 이러한 문자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인간이 가면 갈수록 인간 사회는 신의 세계 속에서 신의 함량이 빠져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인간의 몸은 딱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 인간은 신이 될 수도 있고 동물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신의 세계를 막 벗어나서는 상당히 인간도 신적인 세계예요. 그러나 가면 갈수록 왕도 정치에서 패도 정치로 넘어가고 패도 정치가 한 단계 나아가면은 이적으로 넘어가거든요. 이적의 정치로 넘어간 것이고 이적에서 한 단계 넘어가면 어떤 정치로 나오느냐? 금수 정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소강결이 말씀이에요. 바로 이것은 곧 뭘 의미한가를 가만히 놓고 봐요. 인간은 신이 될 수도 있지만 인간은 동물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시대에 따라서 사람은 변천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로 이러한 부분을 이제 원인 규명을 파악하는 것이 종교에 따라 달라지죠. 이게 남화경에서 말하는 창자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신적인 데에서 갈수록 사람이 변화하면서 속임수가 많아진 것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인다지중다. 사람이 많다 보니까 이런 거 지혜가 많잖아 이런 거. 사람이 적어버리면 싸울 대상이 적어지잖아요. 그게 그러한 사고를 갖는 것이 노장 사상이 그러한 사고를 갖는 것이 소민주의. 어떻든 사람들을 적은 단위로 묶어놔야 싸움이 좋다 이거예요.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아무튼 이러한 것들이 주역에가 다 있답니다. 여기 궁적변하고 여러분 다 아신 것 아닙니까? 이 변화라는 것은 뭐냐? 변화의 개념은 간단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궁죽변입니다. 다 하면 변한 것입니다. 이게 여름 다 하면 가을로 변한 것이고 변하면 그 다음에는 뭐답니까? 통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름이 다 돼서 너무나 다 컸으니까 그 다음에는 가을 열매가 맺는 것입니다. 가을 열매가 다 맺으면 한없이 가을 열매가 맺으면 어쩔 것입니까? 다 맺으면
저장하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궁적 변이요 변적 통이라고 이게 변화한 것입니다. 이게 그리고 통적 구라 이와 같이 통하기 때문에 오래되나. 그러면 다시 한번 봐보십시오. 자, 우리는 갑불역자에서 시작해가지고 갑불역자가 결론은 뭘로 옵니까? 영원하다 나오잖아요. 바로 이것을 말을 달리 바꾸면 어떻습니까? 가변성만이 변화하는 것만이 불변의 진리를 지킬 수 있다는 논리구조가 생기는 것이죠. 바로 우리는 이와 같이 인간 생활이 나쁜 말로 하면 가끔 우리 밥 먹다가도 좀 싫으시면 입맛을 바꾸실 필요 있어요. 뭐 하나만 죽기 살기로 먹으라고 하는 거 다음에 신이 되셔가지고 그냥 그러시려면 모를까. 인간은 그런 거 바로 이와 같이 모든 원리에 맞기 때문에 시로 자천의지하여 길 무불리니 이로부터 하늘로부터 도움을 받아서 길하여 이롭지 않은 바가 없으니 황제 요순이 수 의상이 천하치 하니 어쩌란만 가만히 들이우고 천하를 다스렸단 말을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육아 경전에서는 무의이치란 말씀입니다. 이게 무의이치입니다. 하는 일이 없이 나라가 절로 다스린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나 이 무의이치라는 이 개념이 사실은 육아에서 잘 안 쓰고 있지만 이게 신화 개념입니다. 이게 신이화지가 그 뜻입니다. 바로 이 신화 개념이 공자께서는 신화 개념을 별로 말씀 안 하셔요. 그런데 이 신화 개념으로 가면 신자는 불가측, 불가 사이의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건 신비주의로 넘어갈 수 있는 문제점이 있어요. 그런데 약간의 신비주의를 가미해가지고 논리를 전개하신 분은 사실은 맹자예요. 사실은. 논어에서는 신인 말도 안 해요. 맹자에 와서 불가지 신이 나와요. 그뿐만 아니에요. 자, 이렇게 해서 수의상이 천하치라는 말은 육아에서 무의치로 썼죠. 이 말을. 하는 일이 없이 옷자락만 가만히 걸치고 있어도 천하가 통치된다고. 이게 신화 개념이에요. 그런데 옷자락이 뭐냐? 그것이 자, 옷자락이 건건도 될 뿐만 아니라 바로 이러한 것들이 변적통하고 통적변하고 변적통하고 통해서 오래가는 이런 것들이 다 천지의 원리 개념을 취한 것이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고모기주하고 나무를 통나무를 긁어내 가지고 배를 만들고 나무를 깎아서 돌을 만들고 그 글자가 잘못됐네요. 보니까 주집이라고 해서 이 돛대집자는 나무목을 해야 되거든요. 주집지리로 이 돛대를 만들어서 주집지리로 배라고 하는 것으로서 이대를 통하여 통하지 못한 자리가 물줄기 아닙니까? 이런 강물줄기를 통해 가지고 건너가면서 시온 일이 천하하니 멀리까지 도달하여서 천하를 이롭게 함으로 해서 바로 배가 만들어짐으로 해서 통치구역이 넓어진 것이에요. 이 좋게 말하면 천하를 이롭게 하는 것이고 나쁘게 말하면 천하를 통치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은 어디에서 취했느냐? 산께에서 취했다. 산이라는 것이 목재수상으로 해서 바로 나무가 물 위에 둥둥 뜨는 의미를 취해서 배를 취했다. 이렇게 해서 풍수환이죠. 그 풍이 손깨니까 손이 나무고 감이 수가 물이니까 물 위에 떠있는 나무를 상징하는 거죠. 그리고 고구 승마하여
소를 타고 이제 배 만들어 놓고 그 물에서는 배를 타고 육지에서는 뭘 탔느냐, 보고성마하야 그래요. 소를 일을 시키고 말을 타니까 바로 이 소에다가 일을 시키니까 무거운 짐 끌고 간 데는 소가 좋고 멀리까지 달리는 데는 말 타고 가고, 이처럼 해서 소와 말의 운송수단을 통해서 일이 천하니 바로 천하를 이롭게 했죠. 이러면서 천하를 통치한 거 아닙니까? 전쟁이다. 이게 그러니 개치제수하고 택내숙계이기 때문에, 택내수가 뭐냐, 택내수라고 하는 것은 택괴는 즐겁다가 있고 레는 진이 동이니까, 진괴는 동한 것이니까, 사람은 말 타고 가면 기분 좋지만 태우고 가는, 아래서 움직여가는 말은 신나게 달리니라 좀 고생 좀 하네요. 그래서 이걸 하동상렬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래서는 신나게 달려주고 위에서는 편안하게 웃고 재밌게 타고 가는 거죠. 이게 어떤 면에서는 하동상렬이 지금 여러분이 타고 계시는 자동차가 하동상렬입니다. 아래서 움직여주면 위에서는 그냥 손만 잡고 그냥 한들한들 잘 가신 것입니다. 이게 이런 개념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방금 보시는 바와 같이 배라고 하는 것이 건널 수 없는 먼 곳까지 가게 해주고, 소와 말이라고 하는 것이 먼 곳까지 운송수단으로 되어 있지만 이걸 좋게 쓰면 좋은데 침략자가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좋게만 쓰면 좋은데, 그래서 도둑이 이제는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이제는 이제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중문격탁을 하는 것입니다. 중문이라는 것은 문 한 짝만 갖고 있었다가는 부수기가 쉬우니까 문을 겹겹이 한 게 중문 아닙니까? 문을 겹겹이 만들어 가지고, 또 뿐만 아니라 격탁이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 야경꾼들이 목탁치고 야경 돌았잖아요. 그래서 문을 겹겹이 만들고 이 순찰하는 거, 그러면서 이래 폭격하니, 폭격이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침략자죠. 그러면 도둑이라든지 이런 폭격들을 거기에 대처하였나니, 이것이 어디서 나오느냐, 미리미리 조심하니라고. 그래서 성문과 우리가 밤에 야경을 돌고 순찰을 도는 거라. 단목이저하고 나무를 잘라서 이제 방앗봉이 도구대지, 우리 전라도 말로 하면 도구대를 만든 것이고, 불지위구하여 땅을 파가지고 옛날에는 우리 절구통을 만들었죠. 그래가지고 이제 부저질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이제 농사를 지다가 가공해서 먹은 거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예전에는 이런 가공의 원리가 없다 보니까, 예를 들면 밀가리를 먹었을 때도 제일 처음부터 가공해서 먹었겠습니까? 그냥 밀 통째로 씹어 먹었겠죠. 그러면서 이제는 사람이 사회가 발전하니까 음식에 가공이 필요한 거죠. 이게 가공의 원리죠. 농경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부저지리로, 이렇게 부저지리라는 것이 음식 가공의 원리가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주죠. 이게. 그걸로 만민이 이제하니, 만민이 다 구제를 받아서 살게 되었나니, 이게 개, 취저, 소가하고 소가께서, 백내 소가가 뭐냐, 하지 상동이다. 아래는 가만히 절구통 놓고 위에서 방앗봉이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쪄서 가거나, 현목이호하고
나무를 휘어서 활을 만들고 또 나무를 깎아서 화살을 만들어 가지고 호시지리로 이제는 이 활과 화살을 이 편리고 이위 천하하니 천하를 위협을 해서 전쟁을 치르는 거죠. 그러니 무기가 만들어지니 이 무기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사용됐느냐, 서로가 반목한 데에서 무기는 사용되었다 이 소리예요. 이 화택주라고 하는 게 반목이 있죠. 서로가 등을 돌린 거죠. 바로 등을 돌리는 데에서 그 증오심이 한층 더하면 전쟁이 나간 거죠. 상고의 혈척이 야철하니 상고시대에는 혈과 야철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혈거라고 하는 것은 동굴 속에서 사는 것이고 야철하는 것은 노숙한 것이 야채 아닙니까? 그런데 이 동굴 속에서 사는 것이 따뜻하긴 하지만 습지가 많아가지고 병이 나기가 쉬운 것이고 이 야채라는 것이 힘찬 노숙 아닙니까? 이게 바람과 이슬을 맞고 사는 것인데 그게 어떻게 쉽습니까? 사람이 여우처럼 털이 있는 것도 아닌데. 후세 성인이 역지 궁실하여 후세의 성인이 그럴 일이 아니라 궁실로서 이것을 동굴과 관을 이제 바꾸죠. 그래가지고 상동하우하야 위에는 큰 상량 기둥을 하고 아래는 이런 집을 져가지고 입에 풍부하니 바람과 비를 대비하도록 하니 이것이 뭐냐면 튼튼하다의 뜻으로 대장의 의미로 바로 이 튼튼한 집을 짓고 산다라는 의미에서 바로 이렇게 집이 마련되었느니 이렇게 한 것입니다. 자, 고지장자는 후이지 이신하야 장지중야야 불봉불수하며 라고 해서 이게 사실은 예적의 장례라고 하는 것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나무 썩으로 가지고 두텁게 옷을 한다 이 말은 나무로 그야말로 거적대기로 둘둘둘둘 말아서 묻는 거죠. 널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리고 장지중야라고 하는 것이 중야라는 것이 뭐냐면 그냥 들판에서 갖다 묻어본 거죠. 이게. 그리고 불봉불수라는 말이 뭔 말이냐면 이게 불봉불수라고 하는 것이 공자시대까지만 해도 불봉불수라고 해야 됩니다. 평장을 해본 거예요. 평장을. 그래서 공자께서 자기 아버지의 묘를 늦게 찾았잖아요. 그러니까 공자가 드신 분이 5살에 그 아버지를 여의셨거든요. 그 아버지 묘소를 못 찾았어요, 사실은. 그래 늦게 찾고 공자가 자기 아버지 묘소에 봉분을 만들었어요. 봉분 만든 이유가 뭐냐? 나는 동서남북지 있냐? 동서남북으로 지금 돌아다니는 사람인데 뒤에 오면 못 찾을까 봐서 표시를 해놓은 것이 봉분을 만든 거예요. 그게 봉자 뜻이에요. 이게. 그리고 그 묘 앞에 비석 세운 것은 한참 뒤에 비가 언제부터 세워졌는지 정확치 않아요. 사실은. 비가 세워진 이유는 그랬을 거라고 유추를 해요. 어떻게 유추하냐면 예전에는 널이 크지 않아요. 널이 크니까 널 큰 것을 내리기 위해서 뭐라고 하는 거 있냐면 농로라고 하는 우리로 말하면 그 큰 무게를 서서히 줄을 통해서 땅바닥에 내린 걸 뭐라고 합니까? 그 양쪽에 기둥 세워가지고 줄을 연결해가지고 그 농로라고 하는 것을 그 널이 무겁다 보니까 그것을 나무를 4개를 세워놓고 널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그 나무에다가 나무를 그냥 세워놓고 있으니까
거기다 글씨 쓰기 시작한 것이 묘비석의 첫 발전이에요. 그게. 그래가지고 묘비석은 세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그 비석의 발전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묘비석의 발전하고 이런 사당 앞에 세워진 비석의 발전이 달라요. 묘비석은 거기 농로라고 하는 그 농로라고 하는 거에서 발전했는데 그 농로라는 것이 한문을 읽습니다. 이 수레차 옆에 이 사슴로 갑니다. 그리고 수레차 옆에 이 수골로자 한다. 이 농로라고 하는 것이 그 널 내릴 때 이 막대기 같은 거 해가지고 이 끝납불로 해서 널 내릴 때 활용했던 거죠. 여기에다가 빗물로 써본 거예요. 누굴 열어. 이게. 그리고 사당의 비석은 어디에서 만들어졌느냐. 사당에는 해시계가 있고 동시에 해시계가 어떤 역할을 해줬냐면 제물로 바칠 짐승들을 묶어놓은 말뚝이 있어요. 말뚝이. 거기에다가 글을 쓰기 시작한 것이 이 사당의 비석의 그 표시예요. 그래 예전에는 그 비석이 없어요. 그럼 예전에는 글이 다 어디 있느냐. 종종이 종이라든지 그릇에가 글씨가 쓰여 있어요. 이게 불봉 글수입니다. 그래서 봉분이 없었고 그 비석 같은 거 세워놓은 것도 없어요. 그리고 상기 무소론이 그 조상의 상기도 제 멋대로 했지 3년상이라는 것도 없어요. 그래서 후대 성인이 섭으로 하면은 좀 그러니까 과적되기는 좀 그러니까 이걸 관각으로 바꿨다. 관각. 근데 이 관각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참 죽은 사람한테 쓰기는 아까울 만큼 좋은 제목을 써요. 요즘은 개념이 달라졌으니까 할 말이 없어요. 요즘은. 예전에는 가장 척박한 너를 동관삼촌이라 오동나무 관삼촌이라고 맹자에 쓰였네요. 그게 박장의 상징물이네요. 그게 가장 초상을 하찮게 치르는 그 너의 표상이 동관삼촌이라 딱 썼네요. 근데 요즘은 모든 놈은 동관이 고급관이 돼가지고 내가 참 알 수 없어. 아무튼 뭐 세상이 변했으니까 지금. 그래서 사실은 이 초상이라고 하는 것이 약간은 좀 지나쳐요. 죽은 자에 대해서. 이것이 대과께에서 그런 일을 주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한 길이라 조금 좀 지나치게 좀 더 대접한 거라. 이런 의미로 그 조상의례가 발전하게 돼요. 상고엔 결승이치러니 예적에는 문자가 없어가지고 결승이라고 해서 그냥 끝나풀로 문자를 대신했지 않습니까? 이게 그 결승으로 해서 다스렸는데 후세에는 성인들이 나오면서 이제는 문자가 나오게 되고 그 문자를 가지고 역지서계하여 문서를 만들고 일종의 계약서를 만들었죠. 이게 그걸로 바꿔가지고 결승문자를 바꿀 역자가 대체한 거죠. 이제는. 그래서 백관이 이치하며 백관이 이런 문자로 써다스리며 만민이 이찰하니 만민이 모든 문자를 통해서 모두 살펴보고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것은 어디 꾀에서 취했느냐. 바로 태천 쾌라는 쾌교에서 분명하게 결단한다는 의미로 취해서 이렇게 됩니다고 봅니다. 이렇게 해서 12꾀가 그 제2장에서 나온 것입니다. 바로 문장 앞에서 보셨다시피 법계시가 8꾀를 만들어 놨다라고 하는 의미가 8꾀 속을 뭘 담아가지고 만들었냐를 눈여겨보셔야 돼요. 바로 이렇게 8꾀라고 하는 것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위로는 하늘에 아래로는 땅에
가운데로는 삼라만상에, 가까이로는 인간의 모든, 또 멀리로는 우리의 동반자들 역한 물에, 이 모든 것들을 담고서 활개를 만들어서 주역을 만들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서 이 모든 인간 생활의 제도가 마련되고 왔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우리가 제기상상이라 그릇을 제조할 때는 괴상을 숭상한다라고 해석하고 있지만 거기에서 그치지 마시고 이 의미를 확산해 보셔야 돼요. 이게 제기라는 뜻입니다. 제 3장 한번 가보십시오. 제 3장에는 선천력과 후천력이라고 하는 문자를 쓰는데, 선천력이라고 하는 것은 복희가 괴상을 그려놓은 것입니다. 이게 그것이 선천력입니다. 바로 이 8개의 괴상이 그려지고 64개의 괴상이 마련되니까 거기에다가 괴마다 글을 붙이면은 반사되지 않아요. 바로 이것은 앞에서 해놓으신 분의 반대로 하니까 후천이라고 쓴 거예요. 그래서 후천이란 말은 문왕과 주공이 반사와 표사를 붙이는 걸 후천력이라고 하죠. 이렇게 해서 복지시가 64괴상을 만들어 놓고 그 뒤에 후천력으로 문왕이 단사 붙이고 주공이 효다를 붙이니까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거기에는 어떤 의미가 튀어나왔느냐, 인간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인간이 피용축일 할 수 있도록, 기흉을 피할 수 있도록 그런 책이 마련됐더라 이 소리예요. 그러므로 이와 같이 주역은 활용하면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자, 1절 보시면 시고로 역자난 상년이 주역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상이다. 이 괴상으로 주역은 만들어진 것이다. 주역은 괴상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상야자는 상야고 이 상자 뜻은 뭐냐? 상자는 상자에 형상상자에 비슷한 모양으로 해놓은 것이지 그건 확정적인 건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리지사 그래요. 그 원리에 비슷하게 형상화했을 뿐이다 라는 것이에요. 단자는 제야오, 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문왕이 써놓으신 단사를 말하죠. 바로 문왕이 쓴 단사는 어떤 의미를 갖느냐, 바로 64개가 가지고 있는, 괴마다 가지고 있는 재주를 적어 말하는 것이다 그래요. 그러면 효는 뭐냐? 천하의 움직임을 여기에 모방해 놓은 것이다. 이제 저희가 이번 강의가 일단 했다 또 다음에 해야 되니까요. 바로 주역은 항상 눈여겨보셔야 할 것이, 줄이면 5가지인데 시, 위, 덕, 비, 이 5가지로 구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역에는 그 때에 어떤 때인가가 말해있고, 바로 주역은 궤도 위가 있지만 효에는 반드시 6효의 자리가 있죠. 그리고 괴가 지니고 있는, 여기에서 말한 제목 제자가 이 덕에 가까운 말이에요. 그 괴가 지니고 있는 능력이 있어요. 능력이. 이게 따로 제하고 덕을 분리해서 말하기도 하는데, 이 괴덕이 있어요.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이건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주역은 어떻게 주역이 구성되어 있냐면, 시간과 공간과 가지고 있는 효와 괴의 능력이 있어요. 여기까지는
바로 주체적인 그 하나의 해당효와 해당배에 관련돼요. 이게. 그런데 비와 음은 뭐냐? 이것은 바로 그 자체를 말한다면 우리는 내 자신 혼자서 살아간 법은 없어요. 이게 바로 타인과의 관계는 주역에 설정된 것이 딱 두 가지예요. 비와 린이에요. 응이에요. 비는 이웃이에요. 비는 이웃이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 건배로 말하면 비는 뭐냐? 1은 2로 3은 4로 이래도 되고 비는 이와 같이 묶여진 거예요.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사묘가 함께 이웃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것은 비라고 하는 것은 이웃의 개념은 꼭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음이 4개고 양이 2개라면 음의 이웃은 어디로 잡아보겠습니까? 자연히 이웃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하는 동반자적 역할이니까 사음을 비로 먹었죠. 그럼 두 양이 비가 되겠죠. 이게 우리의 주변의 환경이에요. 이게 주변 환경이라고요. 비는. 음은 뭐냐? 나하고 관계가 있는 상대방이에요. 이게. 그래서 1은 4로, 1은 4효로, 2효는 5효로, 3효는 6효로. 이건 정관계로 바로 나와 상대적 역할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건 타인의 관계 속에서는 이 두 가지를 설정해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인간 사회가 똑같아요. 이게 인간 사회. 이 5가지에 의해서 모든 주역은 풀어나가는 거예요. 저걸 항상 놓치면 안 돼요. 이게. 여기에서는 뭐 제니, 뭐니, 동인이 이거 하나만 쓰고 있지만 이 포괄적으로 보면은 주역은 저 5가지에 이게 가만히 놓고 봐봐요. 자신의 능력이 어느 시간과 어느 공간에 가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가 내 자신에 국한된 거예요. 이것이. 그런데 내가 그러한 시간과 공간 속에서 그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더라도 주변 환경이 안 맞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주변 환경에 의해서 상승 효과도 있을 수 있어요. 이게 바로 그런 관계를 설정해 준 것이 비와 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시간과 공간과 능력도 중요하지만 바로 이 환경도 중요한 거예요. 주변에 어떤 사람이 붙어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이것이 비응의 관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주역은 항상 저기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저게 머릿속에다가 항상 놓고 봐요. 우리 인간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나와 남을 볼 수밖에 없어요. 내 능력이 현재의 저기에서 현재의 공간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무엇인가를 살펴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 주변 환경이라는 것이. 이 주역은 엄청 과학적이에요. 사람들이 인식하기는 주역은 저 남산 밑에 돗자리 까물로 생각하고 있는데 물론 돗자리도 있죠. 주역은 돗자리도 있지만 그보다 훨씬 더 다른 측면입니다. 이와 같은 것이 문왕으로부터 그러니까 복희시로부터 문왕과 주공을 거쳐서 책을 만들어 놓으니까 결국은 한 괴가 가지고 있는 덕과 천하의 모든 일의 변동은 뭘 말해주고 있느냐? 바로 주역책에는 시고로 기륭생이 이 때문에 기륭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나타나서 생겨나고 회린이라고 하는 것이 뚜렷하게 나타나니까 그걸 보고서 여러분이 활용하시면 된다. 이렇게 복희시와 문왕과 주공이 만들어 놓은 책에는 우리에게 이걸 선사했다 이 소리예요.
제 사장,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이런 일 하다 보니까